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2016년 2회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니까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풀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검정고시 문제 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라 할지라도 출제된 지문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배운 내용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러나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부터 살펴보죠. 자, 문법에서는 보기나 지문을 잘 해석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는데 한글의 창제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작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고쳐쓰기 문제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문법 지식과 관련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주셔야겠고요. 특히 어휘 잘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작품이다. 그래서 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셨던 수험생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막상 문제를 보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다소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주요 작품들을 공부할 때에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을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작가와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작품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나왔니?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들을 제시하고 그것과 비교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표현 방법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갖추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 지어서 어떤 구절, 어떤 문장이 갖는 의미 같은 것들 혹은 어떤 단어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자,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죠.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 규정에 따르지 않은 표기를 물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사실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홀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좀 관심 있게 봐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조건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제3항에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만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과 유사한 게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에는 7자음만을 쓰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쓰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디귿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외래어 표기법 1장 3항에는 디귿이 빠져 있고 시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들을 보면서 이걸 한번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해번 커피숍 메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자, 받침에 지금 비읍 쓴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자, 이렇게 피읍 받침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커피숍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커피숍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나요? 커피숍에서 자, 이렇게 발음하죠. 커피숍에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뒤에 이어질 때는요. 자, 받침을 여기서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에서라고 발음하지 않고 커피숍에서라고 발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피읍 받침이 아니라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잼과 빵 나와 있는데요. 미음 받침, 이응 받침 활용했죠.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잼을 가끔 잼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음할 때는 우리가 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잼이 맞습니다. 자, 파열음 표기에서 된 소리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초콜릿.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리을 시옷 받침 썼죠. 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끔 초콜릿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알맞지 않고요. 특히나 뭐 초콜릿 자, 이런 식으로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크.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런 키읔 받침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케이크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3장의 1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말에 피, 티, 키 자, 이런 식의 발음이 왔을 때 피, 티, 케이 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발음이 왔을 때 그때는 자, 그 뒤에 을을 붙여서 발음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을을 붙여서 케이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몇 번 고르시면 되나요? 자, 4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평소에 그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겠구나.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바탕으로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가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1번에 니은은 획을 더한 글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맞는지 보죠. 설음 니은은 혀가 혹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 즉 가획자가 아니고요. 네. 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상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도 확인을 해보죠. 디귿은 획을 더한 글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니은에서 디귿은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된다. 획을 더한 글자이다. 자,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수는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뜨고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자, 치음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에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익히기도 쉽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순음할 때 순이 입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입 모양을 본떴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치음할 때 치는 이를 나타내죠. 입 모양을 본떴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과 그리고 거기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초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는 기역에 비하여 소리가 3개 나는 까닭으로 자, 여기에다가 획을 더하였다 라고 했거든요. 자, 기역에다가 획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역에다 획을 하나 더한 게 아니고요. 얘는 기역을 나란히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병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디귿은 지금 기역과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얘는 뭘까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세국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이거 순경은 비읍이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 아래 위로 썼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연서의 원리를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쨌든 비읍이 기억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얘는 제외하고 보셔야겠죠. 답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글의 창제 원리와 관련해서는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그리고 뭐 병서, 연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음의 원리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음의 원리에 관한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자를 잘 이해하시고 기본자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자를 늘려나가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발음법 제4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규정에 따른 발음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호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교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받침이 있고요. 그 뒤에 조사나 어미, 전미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그게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는 제 음가대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자, 이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음은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있는 소리가 그대로 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쉬운 원리인데 여기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잘 있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발음이 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없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쌍시옷을 뒤로 옮겨서 있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꽃을 이런 걸 꽃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꽃을이라고 발음을 해야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치읓이 있으니까요. 근데 왜 꽃을이라고 발음을 할까? 자, 사실 꽃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읽으면 꽃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옷 받침이 있다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음을 일으켜서 꽃을 이렇게 발음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꽃을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밭에 간다. 예.
3번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읕 받침이 있으니까 티읕으로 발음을 해야겠죠. 얘를 우리가 가끔 밭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밭이, 자,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밭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가 아니라 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밭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밭에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녀를 꽂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꼬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꽂아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막 음절의 끝소리 규칙 생각해가지고 지읒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 나고 그 다음에 아가 연결돼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잘 알고 있다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를 보고, 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자,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이죠. 인터넷에서 글쓴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학생 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죠. 자, 여기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뒤에 지금 그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근거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 일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가에는 자, 학생 일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학생일이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죠. 그런 점만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학생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생활과 현실적으로 무관한 주장입니다. 뒤에 맥락과 연결이 안 되고요. 반대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거 제시했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맥락에 따라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요. 여기에 있는 말들을 넣어보시고 뒤에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에서 리을을 문맥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고쳐 쓰기 문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고쳐쓰기 문제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고쳐쓰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법적 지식도 좀 떠올려 보시고 어휘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국 동아리에게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요. 자, 조사를 잘못 썼습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는 잘 고쳤고요. 자, 내 꿈은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지만, 자, 이 로서 잘 봐주세요.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자, 로서하고 로서하고 우리가 평소에 쓸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자, 로서는 뭐고, 자, 로서는 뭐냐. 자, 이 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나 지위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도구나 수단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요. 그냥 둬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특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확인을 해봅시다.
부원들이 공연을 연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라고 했는데요. 자, 공연을 연기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공연을 미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부원들이 뭐 연기하는 모습에 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연하는 모습에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목적어하고 서술어하고 서로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동아리 정기 공연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앞으로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에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관객을 초대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공연을 방해할 친구들 제발 오지 마.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관객을 초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문형 어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절실해. 많이 관람하자. 자, 많이 관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객을 초대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어 방법이 없을까?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기는 했는데 이건 관객을 초대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할게. 자, 그러면서 꼭 와줄 거지? 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관객을 초대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 장문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내용상 조건과 형식상 조건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요. 그 점 하나씩 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명사의 제망매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 이 시는 19채 향가입니다. 향가는 주로 신라시대의 향찰로 기록된 시인데요. 이 향가 같은 경우에 이제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습니다. 10구체 향가, 쉽게 생각하시면 10줄짜리 향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정제된 형식을 보여주는 발달된 향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는 낙구의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같은 그 감탄사를 우리가 끝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게 19채 향가의 특징이구나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누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누이가 죽으면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런데 그 슬픔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로 극복하고 있는데, 자, 누이가 극락에 갔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극락에 가서 누이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시의 정서라든가 혹은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4구체 향가이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죠. 자, 19채 향가라고 했습니다. 10줄짜리고요. 서동요 같은 그런 4줄짜리 향가를 4구체 향가로 보시면 됩니다. 영탄적 표현이 나타난다. 자, 19채 향가의 특징, 낙구에 감탄사가 나온다고 했죠. 자, 요게 이제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타철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이런 게 지금 영탄적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3, 2조의 운율이 사용된다.
3, 3, 2쪽 그러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끊어진다는 건데요. 자, 이거 우리가 살펴볼 수 없죠.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 즉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해서 뭐 잎이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부분은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와 관련된 정보, 시의 갈래의 특성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또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이게 어떤 갈래구나 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내용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남매의 관계, 자, 그것을 잎에다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에서 난다, 즉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그런데 잎이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죽을 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라고 한 것은 누이가 좀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런 연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느냐? 직유법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자, 남편이 떠나버렸대요. 자, 그것을 섣벌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승이라는 시에 나와 있는 식구거든요. 같이라는 연결어 사용했으니까 얘 직유 맞고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 방법이 사용된 거지? 자, 이것만 봐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농무라는 시에 나와 있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신명이 난다라는 게 결코 신명이 날 만한 상황에서 신명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즉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촌이 좀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농무를 추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서글픈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반어 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뭐 역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표현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직유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자,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정종의 유리창이라는 시에 나와 있는 식구인데요. 아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한 건데 산새처럼, 자, 요거 연결어 사용한 직유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설골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는 시에 나와 있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뭐뭐 인양, 자,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니까 직유라고 볼 수 있겠죠?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이 얘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시 공부할 때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것들 잘 알아둬야 합니다. 이런 문제 잘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게 이 시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극락, 뭐 기독교적 개념으로 하면 천국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이 극락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를 닦으면서 누이와 미타찰에서 만날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자,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냐? 죽은 누이의 업적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자, 업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걸 높이 사는 게 아니고요.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별한 누이를 잊고 세속적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 도를 닦는 게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이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누이와 이별한 슬픔을,
자,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자, 이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이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선택하시고요. 시의 주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시에 나와 있는 요 마지막 표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미타찰이라든가 도닦는다거나 이런 맥락이 뭔지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이 시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윤동주의 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출간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그 첫 번째 시가 이 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윤동주가 살아있을 때 다 쓴 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검열 때문에 출판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시집을 출간하지 못했다가 해방 후에야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실려 있지만 사실 쓰기는 가장 마지막에 쓴 시라고 합니다. 서시라는 것은요, 이제 서문 역할을 하는 시라는 얘기거든요. 윤동주가 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이 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시에서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나는 과연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로 나타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만큼 양심의 기준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어떤 민족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또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서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여기서 누가 말하면 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고 뭐 이런 형식 나와 있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명사로 끝맺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끝맺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들은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의지를 표현하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자, 어디에 그게 잘 나타나 있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 자, 이것이 윤동주 시인이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별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상향. 그 당시에 그 윤동주의 상황에서 이상이라면 어떤 조국의 광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왜 노래한다고 했을까요? 시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 자, 이건 뭘까?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죽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살아는 있으나 상당히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겠죠. 자,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3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후렴구를 삽입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후렴구 없어요. 보통 후렴구가 삽입되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식구 중 밤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보기 내용 보죠. 서시는 광복 후 간행된 윤동주의 유고시집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의 억압적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서시가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것은 결국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상황 속에서 자, 별, 즉 어떤 이상이 고난을 겪는 자,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들 보면서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한번 찾아보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김소월의 산유화에 나와 있는 시구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꽃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꽃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시작 부분에선 피네, 존재가 생겨나고 끝부분에선 지네, 존재가 소멸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존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자,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봅시다. 이육사는 윤동주와 활동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겨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시구를 보니까 상당히 혹독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듯 하죠. 자, 이 매운 계절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즉,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그런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나머지 것들도 좀 살펴봅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정지용의 향수인데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서 넓은 벌은 자, 고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고향의 풍경과 관련이 있고요. 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맺지요. 자, 나무로 창을 내고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느껴지죠. 자, 이 남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 그러한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앞에서 본 대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어는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나타낼 때가 많으니까요. 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갖는 공통점을 물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여기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즉 양심에 티 한 점이 없기를 추구하면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사실 잎새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면 강한 바람도 아니고 약한 바람이거든요. 그런 약한 내면의 유혹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만큼 깨끗한 삶을 추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깨끗한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지금 보기에는 윤동주의 또 다른 시 참회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즉 즐거운 날, 어떤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는 참회록, 나를 반성하는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즉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도 그때에 가면 또 부끄러운 고백이 될 거라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나의 거울이라는 것은 나를 비추는 그런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를 비추는 거울을 닦는다는 얘기는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티가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내가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즉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반성적, 성찰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참회록이라는 시에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즐거워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명을 완수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포부가 없지는 않겠으나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태도예요. 자,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긴 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